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아침에 투표하고 지금 사무실 나와서 일을 하다가 정해서 안 내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안 내는 방법 중에 22가지 방법 중에 오늘 두 번째 안 내는 방법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교재 정해서 안 내는 방법 교재 보면 여기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파트 2에 두 번째, 자, 딱 증여재산 공제액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목차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그 교재 목차는 이렇게 교재로 보면 114페이지입니다. 파트 2에 114페이지고요. 이게 이제 세법의 용어를 갖다 붙여서 이제 제목을 달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요 유튜브 올릴 때는 제목을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붙여보려고 그럽니다. 그 21억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자극적으로 해서 그 조회수를 좀 한번 확 좀 올려보려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세법, 그러니까 상증법을 적용할 때 이제 증여재산 공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여세 세액 계산 구조를 조금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트 1입니다. 이거는 파트 1에 6번 목차에 증여세 세금 계산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을 다 합쳐서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일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차감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은 이렇죠. 당해 증여재산 가액에다가 우리 아시겠지만 10년, 그러니까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게 있으면 그걸 다 합산해서 이렇게 가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거를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해가지고 합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이렇게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걸 기준으로 바로 증여세 세율을 곱해서 세액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이게 이 부분입니다. 수증자별로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가지고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이 내용은 아마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 원. 직계 비속액에 그러니까 받는 자가 직계 비속일 때는 10년간 5천, 미성년자는 2천이고요. 그다음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 받을 때는 10년간 5천. 그러니까 이건 흔치 않죠. 대부분은 뭐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내지는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그런 구조로 아랫단으로 이렇게 증여를 하는데,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 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하고 기타 뭐 이런 또 차감 항목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차감해서 증여세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증여세 세율을 곱합니다. 5단계 누진 세율 1억까지 10%, 1억 넘는 것에서 5억까지 20%, 5억 넘는 것에서 10억 부분은 30%, 그다음에 30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50%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증여세 계산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 수증자별로 증여재산 공제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증여공제란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거주자가 증여받을 때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수증자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걸 합쳐가지고 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를 받는 거예요.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10년 이내 6억.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요 2번이 일반적인 증여 플랜의 대상이 되죠. 요 2번이. 그래서 10년 이내에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다 10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4번. 이 앞에 있는 거 외에 6천 이내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거를 기타 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1,000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 이외자한테 증여를 받을 때는 없죠. 그러니까 이 5번은 뭐 거의 없겠죠.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뭐 자기 재산을 가지라고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하게 돼 있고 이거를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뭐 여기서 이제 보면 뭐 배우자, 뭐 직계 존속 이 부분도 있죠. 6촌 이내 혈족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4촌 이내 인척은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 요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사례 관련 사례. 자, 일단은 아까 여기 보시면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성년 미성년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냐? 자, 미성년자는 민법상 그 성년이 안 된 자를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법 4조에 보면 사람은 이 부분이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만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범위, 오늘 이제 혼인한 그 배우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법률혼 이 배우자 공제 대상이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법상 혼인이란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뭐 판정 기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재를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기타 이제 사례 보면 실제 시험을 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부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순차적으로 부한테 받고 또 어머니한테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부와 조부가 모두 동시에 뭐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자,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았다. 자, 그러면 어쨌든 부모도 직계 존속이고, 부모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직계 존속인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증여 재산은 부와 모가 증여하는 것을 합칩니다. 항상 배우자 거는 합쳐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고 어머니한테 받으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 주는 거, 모가 주는 걸 두 개 합쳐가지고 5천만 원 증여공제,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일 테고요. 그래서 하게 돼 있고요. 기타 뭐 이혼한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재를 사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자, 조부와 부로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으로 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도 직계 존속이고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 가액,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5천만 원만 공제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5천이 아니고 두 분 합쳐가지고 두 분 다 직계 존속이니까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안분해서 공제한다는 거죠. 자, 왜 안분해서 공제하냐면 증여재산 공제는 아버지도 직계 존속,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이니까 두 분 거 합쳐가지고 5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데,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재산 가액의 증여세 계산은 아버지가 준 거 따로 계산하고요, 할아버지가 준 거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계산 구조가 수중자별로 하게 되는데, 주는 사람은 부와 모 거 합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거 합치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 건 서로 안 합쳐요.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는 두 개 합쳐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증여세사 계산 구조는 수중자별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버지가 이 자녀가 세 명이 있는 거예요. 가불병에게 각각 증여할 때 어떻게 공제를 받느냐? 이때는 가불병 각각 5천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하나이고 수중자가 따로따로일 때는 각각 5천만 원을 공제한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당연히 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때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니까 따로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거, 요 집행기준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요 1, 2, 3번은 거의 명확하잖아요. 요건 뭐 헷갈리는 부분은 없을 텐데, 요 4번 부분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4촌 이내의 또 인척은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요 파트 2 부분에는 인척의 범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우리 교재에 보면, 파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재가 파트 1이 증여세 이해, 그 다음에 파트 2가 안 내는 방법, 파트 3이 덜 내는 방법, 그 다음에 파트 4가 부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부록으로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그 부록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그 개별세법마다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당사자에 따라서 그 개별세법들을 다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여부를 실무할 때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세기본법, 여기 보면 이제 상증법, 우리가 이제 상속증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상증법 특수관계의 범위를 따져봐야 하는데, 상증법 특수관계의 범위 보면, 여기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1호부터 4호까지 어디 하나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보신 6촌 이내 혈족하고 4촌 이내 인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결국 국세기본법을 봐야 되고요. 자, 국세기본법 보면, 자, 친족관계,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친족관계이면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고요. 자, 보시면, 자, 친족은 혈족과 인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혈족은 6촌 이내 혈족이고, 그러니까 혈족은 피가 섞인 그런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척은 결혼, 그러니까 그런 혼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형성된 그런 친척 손수를 인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피가 섞인 분은 6촌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가 안 섞인 배우자, 결혼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그런 친척인 경우에는 4촌 이내 인척까지만 특수관계인으로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혈족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큐에다 표시를 해놨고, 여기 보니까 하나투자증권 홈페이지 갔더니 이 혈족 관계도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혈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 플랜을 할 때 뭐 자녀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그 어느 정도 가까운 그런 사람한테 증여를 하지, 생파 모르는 그런 남한테 증여할 일은 없죠. 이제 그건 이제 좋은 의미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종교단체라든가 뭐 기부단체 이런 기부하는 일이 있어도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뭐 재산을 뭐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혈족도 사실은 6촌 이내 혈족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친척이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1촌 관계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 보면 고모부 고모 3촌이니까 6촌 이내니까 특수관계인이고, 그 다음에 이모 이모부 3촌이죠. 예,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다 그 6촌 이내 혈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어떤 그런 대상자한테 뭐 증여가 있다거나 그러면 혈족 관계도를 보시고 한번 촌수를 따져 보셔가지고 6촌 이내에 해당되는지, 6촌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촌 이내 인척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353쪽 부록이 있고요. 자, 4촌 이내 인척의 범위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범위를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그런 용어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며느리한테 주는 거, 며느리 4촌 이내 인척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증여상 공제가 해당이 될 테고요. 뭐 사위도 4촌 이내 인척이고요. 형수 씨, 제수 씨 4촌 이내 인척이고요.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혈족에 해당하는 게 장인, 장모님 다 4촌 이내 인척이고요. 처남, 처제 다 4촌 이내 인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남한테 뭐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 처남이 이제 증여를 신고할 때 기타 친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이 되니까 기타 친족의 범위에 해당이 돼서 1,000만 원을 증여상 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모 뭐 이렇게 다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한번 여기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촌 이내 인척의 범위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아이고 여기 아니고 요거 해서 이렇게
4,000원의 인척 해당이 되면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증여자에 따른 증여상 공제 대상 관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얘기하면 뭐 이게 다 찾아가지고 이게 눈 빠지게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외조부모와 외손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래서 기타 친족에 해당이 직계 존비속인 거고 기타 친족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동생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되고요. 시동생한테 주는 거. 시부모와 며느리 기타 친족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과 혼인 중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인 중일 때를 얘기하겠죠. 이때 혼인돼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들과 지금 살고 혼인 중에 살고 있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뭘 주지 이혼한 며느리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거의 드물겠죠. 어쨌든 자 아들과 이혼 중인 며느리라고 그러면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여상 공제가 빵원이 되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과 혼인 중에 아들이 사망해가지고 며느리가 혼자 됐는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재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기타 친족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계모님 계모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뭐 몇 억을 뭐 세금 한 푼도 없이 증여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증여상 공제 금액이에요. 자, 아까 보시면 제가 그 제목을 20억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라고 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게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장이 증여 플랜을 하는 거예요. 자, 증여 플랜 대상이 배우자하고 자녀가 두 분인 거예요. 자녀가 두 명이어서 그 자녀 두 명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를 하려고 그러면 배우자는 6억까지 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자녀라고 그러면 자녀는 성년인 자녀라고 그러면 5천만 원씩 줄 수 있죠. 자녀 1에다가 5천만 원 주면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증여상 5천 하니까 증여세 과세가액이 빵원이 되니까 증여세 한 푼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배우자한테 6억, 자녀 한 명한테 5천, 자녀 또 다른 자녀한테 5천 하면 1억이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6억에다가 1억 합치면 7억. 7억을 주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증여계획서를 딱 썼잖아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딱 경과하면 10년이 경과한 그 다음날 또 증여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6억, 큰 자녀한테 5천, 두 번째 자녀한테 5천 해서 또 7억을 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물론 또 신고해야 될 테고, 그리고 나서 또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년이 딱 지난 하루 지나면 또 증여계약서를 또 쓰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또 6억, 자녀 5천, 자녀 2 5천 해가지고 또 7억을 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합이 얼마예요? 10년 단위로 7억씩 하면 3, 7에 21. 21억을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교재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 증여 플랜을 우리가 왜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 상속세라는 세금이 없다고 하면 이런 증여 플랜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뭐 생활비나 뭐 부양금으로서 하는 돈만 지출하면 되고 다 자기가 갖고 있으려고 하죠. 습성이 그래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는 나라죠. 아까 보셨겠지만 상속세 증여세율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30억이 초과되면 50%를 내야 되는 게 상속세라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증여 플랜, 재산가들이 증여 플랜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부과될 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 플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사전 증여입니다. 가장 완벽한 플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여기 보시면 자, 실무 유의사항에 보면 자, 이론적으로는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려면 딱 증여세 공제액만큼만 증여하면 됩니다. 그죠? 증여공제만큼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절세하기 위함입니다. 자, 따라서 사전 증여 플랜을 수행하는 경우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는 것보다는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10%에서 40%
부담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재산 규모만큼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라고 해놨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상당한 재산가들은 나중에 뭐 죽으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속이 개시가 될 때고 그때 되면 한계 세율이 50%를 두드러 맞게 되는 그런 재산가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럴 때 사실은 사전 증여를 한다 그러면 50%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고 먼저 증여를 하는 게 미래의 상속세 50%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되겠죠. 사실은 진짜 증여 플랜은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하는 이 증여 플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제 그런 증여 플랜은 사실은 가장 하소가 하는 증여 플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증여 플랜은 물론 그 증여 플랜의 어떤 그 대상자인 그 증여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뭐 재산이 수백억대라 그러면 증여세를 50% 내고서라도 증여하는 게 나중에 미래의 상속세, 왜냐하면 재산 가치는 늘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늘어난 증분에 대해서 나중에 50%를 두드려 맞는 상속세를 줄이는 의사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 규모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텍스만 고려한다 그러면 정말 그 상속세가 부과될 재산은 아예 없게끔 그러니까 안 나오게끔 다 때려서 증여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의 어떤 그런 증여 플랜은 그런 텍스 이슈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미리 주면 자식이 부모를 홀대한다라든가 미리 많은 재산을 주게 되면 자녀가 이렇게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부모만 믿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얼마를 증여할 건지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텍스만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증여상 공제액만큼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면 제가 20억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달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얼른 가서 투표하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